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11호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토부 1차관의 이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금을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와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되지 않지.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50억 넘는 자산가가 할 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국감 장면과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사게 하고 지들은 사고.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데 지금 그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그 서민들에게 이런 그 무한 계단 이런 그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공감 얻기는 쉽지 않은 발언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상경 차관이 얘기한 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부동산 시장을 봐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보다 늘 우상향으로 그렇죠. 움직여 왔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사실 수요 규제이기 때문에 거래를 일단 중지시키는 거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분명하게요. 만약에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선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관련 세제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세제 정책은 쉽게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아울러서 금리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태고 도리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폐량, 그러니까 우리가 M2라고 하는 확대된 시장의 화폐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시장에 인하성 물질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상황과 약간 동떨어진 차관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쉽다. 도리어 차관이 송구하다. 다만 지금 현상적으로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육지책이고 다소 실소유자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좀 지켜봐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일반 실소유자나 또는 미래 세대에게 피해가 덜 가고 그나마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자세를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돈 모아서 집 사려면 200년 걸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 열불나게 하는 유체 이탈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하무인격 발언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국토부 1차관으로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안정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 지금 부동산 투기 강풍에 대한 국민적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정부의 고위 차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연실색이에요. 자기는 대출 받고 또 전세 끼고 갭 투자 해가지고 대박 터뜨려 놓고 지금 와서 내 집 마련 사대를 다 걷어차고 돈 모아서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사면 된다.
세상에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반 데리고 하는 얘기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무처 차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11호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결론은 대출 규제하고 대출 옥죄어서 결론 전세 끼고 하는 갭 투자 다 막아가지고 또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이제 서울 인근의 12개 지역에 그런 토지 허가제 구역으로 이제 규제를 초강력 규제를 함으로써 수요 억제 정책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되려 안정적인 이 수요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될 당사자가 수요 억제 정책 이렇게 하면은 집값 안정되고 또 깔아앉을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힘들더라도 돈 모아가지고 기다렸다 집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 이거요. 이렇게 가슴에 피멍 들게 해가지고 막차 타고 오직하면은 이 뭐 지금 규제 시작되기 전에 밤새워까지 그 계약서 쓰는 거 봐요. 그게 국민들 심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사실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이 부동산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 국민적 심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안정시키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그런 주택적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 이해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은 그러니까 이 11호 대책을 갖다 강력하게 힘을 뒷받침해 주는데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 심리에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을 투기 수요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적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국토부 판단입니다. 차관이 뭐 50억대 자산가인 것이 뭐 죄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 건드리지 않도록 언행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서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바빴다는 생소한 해명이 나왔는데요. 최 위원장이 오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걸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화환을 보면 알겠지만 희감기관과 그리고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 다 저렇게 화환을 보냈어요.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예의인데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카드 기능은 뒤늦게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위원장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지난 주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국감기관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는 것 이례적인 건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과거 선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통상적으로는 국감 기간에는 아무래도 저런 저 집안 대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을 뭐 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다른 그 결혼식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회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감 기간에 집중해야 되고 업무가 많을 때고 또 상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마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글쎄 아마 그렇게 조금 한꺼풀 넘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집안 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잡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최민희 의원하고 그 따님하고 직접 이렇게 상의가 됐으면 피하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다소 이 집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홍 보니까 대표님도 청첩장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데 그 청첩장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꼭 그 전달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다 파악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보냈냐 안 보냈냐 보내서 왔다 안 받아도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너무 네네. 과하게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그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러한 지적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적 시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처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 돌린 적 없다라고 오늘 해명을 하면서 최근에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딸 결혼식에 신경도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 과정은 어찌 보셨어요? 저는 요 근래 갑자기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캄보디아 이제 중국인 범죄 집단에 이렇게 억류돼 있던 그런 한국 교민들을 국민들을 갖다 구출해내면서 그 교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말이가 눈물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최민희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서도 방송 3법을 비롯한 그 많은 흔히 말하는 개혁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여야관계 다 걷어차버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양자 역학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AI 기반이라든지 이런 방통위원장으로서 많은 그 공부를 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자제분의 혼사 문제를 갖다니 어머니가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심지어 결혼식 전날 딸아이가 엄마 내일 결혼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 그런 가정이라면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죠. 본인이 일반 딸과 엄마의 관계랑은 좀 달랐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거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뭐 자신의 입장을 뭐 그 대변한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저도 뭐 정치를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이 국감기관에 더군다나 저 결혼식 행사를 한 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사랑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기에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이 가방이 같은 경우는 많은 통신사, 언론사 다 해당이 해. 그러니까 저기 절비한 한만 보더라도 그 몇몇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위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아는 건데 그걸 저렇게 당연히 이 결과는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이 상당히 따가울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연계 가능한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넣었다가 그게 걱정되니까 갑자기 이걸 뺀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하고 또 축의금을 받겠다는 그 의지가 청첩장을 통해서 명백했는데 자기는 그냥 양자 역학 공부하고 또 가방위원장으로서 송환 상임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 최민희 방통위원장 이 지금 사례를 충분하게 의원들은 참고하시고 뭐 이런 국감기관에는 저런 비난일 수 있는 저는 뭐 아무리 가정사 대수사지만은 조심하는 게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 남편 되는 분도 좀 알고 그래서 상황을 아는데 물론 일단 저는 전제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어쨌든 국감기관에 한 거는 적절치 않은 건 예. 맞습니다만 최민희 의원이나 그 가족이 뭐 이렇게 사사롭게 그동안 보면 뭐 부패하거나 어떤 뭐 돈을 탐했거나 그런 문제에 얽혔던 적은 없어요. 네. 평생 시민운동하면서 굉장히 집안도 그렇게 큰 돈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어떤 돈을 지나치게 탐해서 뭐
불필요하게 뭐 산하기관한테 뭔가 한몫 보겠다 네. 이렇게 할 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양자 역학을 공부한다는 사실까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갖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 또 황당한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은 지난 13일 합성 사진을 들어올리면서 촌극을 빚기도 했죠. 국감장의 자극적 모습을 언론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언론에 주목해서 쓰니까 자꾸 그러시거든요. 쓰지도 마세요. 사진 쓰지도 마시고 그냥 그런 분들은 아, 참 중학생이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김충식 씨라는 인물이 김건희 씨 계부이자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고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혹 자체도 황당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언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호 판사가 오직하면은 4번이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건데 저거는 항의죠. 항의하는 건데 저는 최혁진 의원께서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지만은 저런 의정 활동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또 국정감사 시작되는 날 언론 주목은 받았죠. 그렇지만 조다요미 히데요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모멸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상당히 비판적 여론으로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사람이 좀 달라져야죠.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나경원 의원 신랑이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건희 씨의 모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이제 최은순 여사의 내연남인 그 김충식 씨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80세예요. 그리고 내연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김충식 씨 같은 경우도 최혁신 의원이 주장하지만은 39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87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무슨 내연남, 내연녀 관계라고 이걸 명색이 헌법기관 국회의원 배치 달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은 맞냐고요. 이 사람을 진정시키고 주의시킬 사람은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이고 위원장이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짖어야 돼요. 예. 이런 한마디로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은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까먹을 거고 집권당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이상 어떻게 이 사람을 뭐 평가하고 저 그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김재호 판사는 어제 그 이상 이하도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봐요. 최혁진 의원은 사실 앞선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등판시켜서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런 걸 언론에서 다뤄주지 말아라. 자꾸 다뤄주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희도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글쎄요. 정치를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감에 임하는 국감 이 위원이잖아요. 감사위원인데 저희가 보통 국감장에서 얘기할 때에는 저희가 물론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 면책특권을 주느냐면 불필요한 소송이나 또는 그로 인한 다양한 어떤 그 송사에 휘말릴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해서
그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저렇게 되면 면책 특권이 나쁜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몇몇 의원의 잘못된 행동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될 의원들한테 필요한 권리인 면책 특권을 희화화시키거나 나쁜 제도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이 다른 299명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국정감사 때 이런저런 폭로를 하지만 최소한 폭로할 때에는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가진 정보를 미리 언론 기자들한테 자료를 줘요. 그래서 기자들이 쓸 정도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이미 언론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발언을 하는 걸 기다려서 그러면 발언을 하는 것 즉시 언론사에서도 그만한 근거,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언론사가 기사화할 정도의 근거를 갖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저거는 지금 언론사에서 어느 언론사도 저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누구누구가 있었고 거기서 들었다는 소위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거는 밝혔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면 그 언니가 누군지 뭐 예를 들면 언니가 아니라 친언니일 수도 있겠죠. 친언니가 아니라 어떤 잘 아는 지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누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정도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저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최혁진 의원도 문제지만 최혁진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문제예요. 원래 보좌관들이 그런 그 체킹, 그 확인 작업을 해주는 게 그 보좌 역할을 해주는 게 보좌진들이거든요. 저거는 의원도 문제지만 보좌진들의 그 능력도 거의 빵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언니에 대한 의혹 제기 두 분 다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 흔히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고 이 주장하는 최혁신 의원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나경원의 다시 언니가 다시 또 내연녀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김재우 재판관은 판사는 나경원 언니가 없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최혁신 지수장은 이 김충식 씨가 얼마나 여성 편력이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좋으면은 어떤 여성을 데리고 공식 석상에 저분이 나경원 언니가 소개한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좀 전에 홍익보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도 조이대 한덕수 뭐 김충식 뭐 이런 사람들 사자 회동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법에 이게 공직선거법 올라오면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게 자기가 해쳐버리겠다 그랬다. 그 사자 회동설에도 김충식 씨가 등장했죠. 그 이후로 한 번쯤 해명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저분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가지고 저런 행위를 갖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냐. 예. 국감장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사법개혁안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12명 많은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대법관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우선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제 발표한 대법관 증원안, 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연 4명씩 3년 동안 총 12명을 늘려서 2029년까지 26명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죠.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절대 다수를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을 다 임명한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틀어지게 되는데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노래 가사 중에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죠.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유죄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을 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심제는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미헌적 제도 구테타입니다.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까지 가능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독재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그 대법원 숫자를 좀 다소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래 대법원에서도 이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해왔고 긍정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을 늘리냐는 건데 다소 뭐 과거에는 뭐 100명 얘기도 나왔다가 30명 선 얘기했는데 26명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만약에 그 증언에 합의가 된다면, 증언이라는 원칙에만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그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 절차죠. 네.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여야가 좀 더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늘어나는 1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12명 다 임명한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총 22명,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가 만료된 건 22명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권한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추가 늘어난 12명에 대한 거라면 예컨대 그 뭐 1년 유예가 아니라 2년을 유예하고 그로부터 매년 3명씩 늘린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6명,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또 6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정도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저는 그 정도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증언이라는 문제가 합의처, 그러니까 대법원 개혁이라는 게 합의 처리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숫자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그 양당이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인사위원회 뭐 10명에서 12명 늘리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직 그 사법개혁안에 빠졌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지도부 안으로 해서 넣겠다고 하는 게 그 헌법재판소에 그 제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심제로 간다는 문제인데 그 비판의 가장 큰 틀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구제하기 위해서 4심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그 결론 난 3심에서 결론이 난 사안,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그 원심 파기가 된 상태에서 그 2심의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3심까지 결론 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4심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사부재리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4심으로 가는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해당 판결이 헌법과 불합치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4심으로 가는 우리 판결, 그러니까 3심에서 4심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기회에 극소수의 그 사례에 한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재판이 4심제로 가고 그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지연되고 민원에게 일반인에게 피해가 갈 거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이 숫자 자체에만 합의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여야가 나눠서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안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께서는 상당히 그나마 중재 조정안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는 저런 합리성이라도 있다면은 좀 생각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사법개혁은 어제 발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 같은 경우가 왜 대법원 정원을 통해 가지고 결론은 절대 권력을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다 독재자라는 생각은요. 상급 분립에서 이 사법부가 제일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정부만 그런 경우가 차베스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헝가리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도 그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독재 플랜 가지고 마무리를 갖다 사법부 장악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 그 사법장악할 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핵심 내용이 대법관을 갖다가 정부가 해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갖다가 그때 11명에서 15명으로 정언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절대 권력을 위한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독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EU의 10개국 이상이 왜 헝가리가 이런 독재 국가로 가느냐 이런 많은 비판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입법 권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절대 권력이에요.
여기다가 자꾸 이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의 계획이라는데 대법관을 갖다 일방적으로 12명씩이나 정원해가지고 그럼 26명 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22명의 대법관이 이제 임명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대법관 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체제 내지는 이재명 또 체제 이유를 또 공고히 하는 그런 사법 체계를 만들어놓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언도 정언이지만은 그런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내는 거 보면은 법원에 이때까지 행정처장이 참여해가지고 대법관 이런 정언 대법관 추천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헌재 사무처장을 갖다 거기에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헌재와 대법원 간의 이 균형을 갖다 깨버리면서 네. 이거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대법이 상고심 마지막 법률 체계인데 이걸 또 재판소 헌재까지 가지고 헌재까지 갈 수 있는 그 구제. 이거는 이재명 지난번 대통령 배임죄 없애는 거는 이건 면소 법안이 될 수 있고 헌재 4심제 재판소 헌재도 이것도 누구를 위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법원의 힘을 빼는 일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을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내란 선동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받으실 테고 거기서 유죄가 나오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됐을 때에 뭐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도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한 걸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라는 그 감옥 갈 거란 걸 전제로 한 그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를 좀 오도한 잘못 이해하는 것은 내란 범죄로 국가적 국민적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와 만약의 경우 일반 범죄로 인해서 범죄로 간 경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일반 범죄일 경우 저희들 동료 정치인들 늘 면회 갑니다. 그러나 내란범이라든지 또는 국민적 어떤 5.18 민주화운동 때 이뤄진 그런 중대한 범죄, 국가적 범죄자들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면회갈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동렬에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올 것이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기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면회하면서 또 찾아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냥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그 부분을 뭐 자기가 이걸 갖다 그때 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내몰로 하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를 했을 뿐이지 더 이상 이걸 학대해서 해석하지 말아달라. 네. 그런 최소한의 의미를 저는 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저는 뭐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윤 전 대통령의 면회는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연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